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첫 대면 무역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양측 모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중국 측 수석 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의 회담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공동 성명이 12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제안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 외교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되는 휴전은 평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 등으로 일제히 랠리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비트코인은 10만 4,288달러를, 시총 4위 리플은 3%대 하락하며 2.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이 위치 정보, 시크릿 모드 검색, 생체 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미국 텍사스주에 13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일 주 정부 기준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역대 최대 규모로 텍사스주는 구글이 2009년 제정한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은 스위스에서 이틀 동안 진행됐고요. 상당히 큰 진전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공동 성명은 현지 시간 12일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더불어서 경제 지표 이번 주 내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다음에 올리게 될 글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글을 남기게 됐는데요. 지난번에도 이런 글을 남기고 나서 관세 90일 유예 발표가 나왔고 증시가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2차 개입이 있을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이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이 에너지 스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인 시장의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가팔랐었는데요. 이어서 $10,000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뉴스 체크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머스크 반대했다고 잘렸다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저작권 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 안에 머스크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저작권장을 전격 해임한 데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AI 기업에 대해서 얽혀 있다는 의혹이 나와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AI가 저작권을 충돌하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데이터가 생명이라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기술 특히 이제 챗봇과 이제 생성형 모델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상당수는 어쨌든 책, 뉴스, 영화, 대본, 유튜브 자막처럼 여러 가지의 저작권을 보호받는 창작물입니다. 이 창작물은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이라든가 XAI 이런 것들은 강력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건의 어쨌든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지만 저작권 그대로의 유지가 되면 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관장이 불리한 보고서를 3페이지짜리로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불편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이제 대선 직후에도 오픈 AI라든가 소프트뱅크라든가 오라클과 손잡고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의 핵심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에 대한 어쨌든 빠른 성장과 이 규제를 걷어내고 AI 기술에 대한 총력전을 밀어붙이겠다고 이제 구상을 했는데 이런 저작권 규제가 좀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저작권에 대한 것들을 좀 해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도 이 저작권장 청장 말고도 도서관장인 카렐라 하이든도 이제 해임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를 했다라고 해서 보복성 인사 조치로서 어쨌든 전격 해임이 일어나게 되면서 논란을 좀 빚고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경우에는 미국 저작권 보호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 산업 자체가 좀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창작 산업의 어쨌든 그런 것들의 산업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은 AI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이 있지만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십 건의 데이터가 원래 필요한데 저작권 체제가 어쨌든 강하게 유지될 경우에 많은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원재료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규제를 제거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더 이상 창작권 보호 장치가 없어게 되고 산업 속도가 제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AI가 이제 창작권 체제로 구조 전환이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리디자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AI 학습 목적에 대한 이제 공정 사용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범위가 이제 확대되게 되면 새로운 법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법의 중심이 창작자가 아닌 기술 플랫폼으로 갈 가능성이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법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창작자의 의지가 꺾일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창작물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충돌과 함께 글로벌 표준의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이라든가 AI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 쪽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의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이 강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과 지금 유럽이 이제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라이센스 충돌과 플랫폼 간의 어쨌든 격차가 좀 벌어져서 나중에 이것을 줄이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이런 조치가 계속되게 된다면 저작권 시장은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 스타 해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이 에너지 스타고요.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에너지 스타를 전격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반발이 좀 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하는 것들이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4천만 달러 정도
정도를 써서 400억 달러 정도를 절약하는 약간 효과가 있다고 1년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폐지될 위기, 거의 폐지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명령을 했고 이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마크가 이 PA 마크가 이제 기후 협약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폐지가 되는 건데 이게 좀 이제 약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에너지 스타라는 게 92년도 공화당 부시 시절에 탄생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어쨌든 공화당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요 자체를 싫어하는 건 기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요거 자체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쨌든 이게 민주당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있고 어쨌든 4천만 달러를 써서 400억 달러 절약한다는 거면은 사실상 많은 것들을 절약하는데 단순히 바이든이 했던 기후라는 단어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그 가전이라든가 건축 자재라든가 사무기계 75개의 제품군에 에너지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왔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민간 시장의 경쟁을 조회하고 정부의 에너지 낭비를 이제 어쨌든 규정하면서 전격 폐지를 선언했는데 사실 이거는 환경 정책보다 이제 기업의 자율과 비용 효율화를 앞세우겠다는 어떤 분명한 정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의 역주행이 본격화됐던 게 아닌가라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어떤 신뢰와 녹색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에서 선호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약간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너지스타는 약간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는 어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믿고 사는 제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면 KS 마크 같은 약간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사는 기준점이 없어지는 간다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사는 제품을 가려주는 기준점인데 이런 것이 없어지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같은 경우 ESG 경영하는 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약간 이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판단이 이제 붕괴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고효율 제품의 이제 개발 인센티브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녹색 기술의 혁신에 대한 생태계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어떤 기후에 대한 이런 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이나 뭔가를 살 수 있는 판단이 흔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체점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이 글로벌 환경의 리더십이 이제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 트럼프가 한순간에 어쨌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에너지 스타는 이제 유럽, 아시아 등 이제 지금 60여 개국, 우리나라도 요걸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친환경 모범 사례로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걸 폐지하게 되면 탄소 감축이라든가 기후 대응에 손을 떼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이제 생각이 되고 국제 협상력이라든가 어쨌든 기술 경쟁력 이게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폐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키워드 안에 기후라는 키워드가 같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아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되다 보니까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를 통해서 향후 이제 미국 시장 안에 있는 에너지 산업도 좀 넓혀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좀 낳게 될까요? 이게 일단은 탄소 산업에 대한 연쇄 타격이 좀 우려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청정에너지 기업에 대한 연방 지원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고효율에 대한 어떤 건축이라든가 친환경 설비의 성장이 이제 둔화될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든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경쟁력 격차가 이제 확대될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내 에너지 전반 산업에 대한 혁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회기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이념이란 이름하에 사라지려고 하고 있는데 산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기업의 생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좌우되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정부를 믿고 따르는 기준이 없을 때 이제 미래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폐지 절차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멈춰선 평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그리고 최근에는 이란의 핵 협상까지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빨리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전선은 더 확장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과장된 희망을 쏟아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트럼프 2기 외교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 모든 걸 다 거래로 합니다. 거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한계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제 분쟁을 모든 걸 얘기를 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늘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오자마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전쟁이란 건 거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관세 같은 것들이야 물론 거래로 될 수 있겠지만 전쟁은 모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목숨과 같은 것들이 걸려 있죠. 물론 관세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문제이죠. 하지만 뭐 러시아와 서방과의 안보 질서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어쨌든 주권과 국민 감정 이런 것들이 걸려 있죠. 나토와 내부 우려 등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거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딜 메이킹 방식으로 리더십이 발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을 수 없게 된 거고요. 둘째로는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면 트럼프 특유의 이제 선긋기 외교가 된 건데 이게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발언도 늘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어쨌든 이게 관광지구로 만들겠다라는 발언도 막 서슴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의 밈도 막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서를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가자 지구 사태에서 트럼프 정부는 어쨌든 이스라엘 지지를 막 노고라 하고 유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막 자신이 마음대로 막 합니다. 사실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약간 좀 심하다 싶을 정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좀 없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사실 고통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 당시에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수도를 인정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예산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자 지구의 민간 이슈의 사망자가 증가한다거나 아랍군에 대해서 전체 이제 대미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서 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패가 미국의 전략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이든 정부 때 복원된 이란의 핵 합의는 사실상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2기 들어서는 이게 다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세계의 어떤 이 부분들이 오히려 오면서 바로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장기화되면서 이게 이제 협상이 오히려 안 되고 있고 트럼프는 이제 오자마자 자기가 다 이걸 마무리 지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되면서 오히려 더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면서 전쟁을 끝내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일이 지나면서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되고 갈등의 화약고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더 많은 전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신뢰를 쌓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뢰와 일관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교 문제는 거래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로서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분쟁 같은 부분도 해결이 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좀 변하게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 거래를 하는 방식이 사실은 계속 반복될 것 같고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은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래형 외교는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력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그 거래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관세라는 정책이나 이런 방식의 비용의 효과를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원체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방식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런 식의 방식이 계속 하기 방위비라든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미러 방식의 대리전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휴전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일단은 가면서 이제 이렇게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러의 전쟁의 대리전이 되면서 이제 하면서 협상이 대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전은 되면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중동 전쟁은 이념이나 종교, 민족 자원이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하면서 이제 장기전이 되면서 이게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면서 이렇게 될 것 같고 미국 우선주의와 이런 재해 강화가 그러나 외교 고립은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가 되면서 미국의 이익이 아니면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계속될 것 같으면서 요게 계속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지지층이 결집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교적으로는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리더십이 악화되고 다자 외교는 탈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서 미국은 어쨌든 좋은 결과는 낳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되다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의 요 전략적인 어떤 공간이 넓혀진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미국이 좋은 결과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주는 결과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미국의 이런 결과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좋은 결과를 잇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비영리 단체 면세 박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빌 게이츠 재단이나 포드 재단 같은 비영리 단체의 면세 지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세무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 비영리 단체를 어쨌든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정치적 보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영리 단체가 이제 과거에 좌파 쪽이라고 본인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쪼임으로써 약간 이게 돈을 주지는 못지만 이제 세금을 어쨌든 쪼임으로써 이제 보수 쪽의 통제 프레임으로 약간 쓰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 엘리트 포퓰리즘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과 엘리트에게 요 이제 대립을 좀 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집 수단을 쓰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정치 자금과 선거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통제 수단을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재단들이 자신들의 선거 자금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도 좀 쓰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런 쪽에 많은 재단들이 팔레스타인 쪽에 많은 어쨌든 지지를 좀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쪽에 약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이슈를 하려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다섯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했을 때 비영리 자체가 어쨌든 정치의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표적인 재단이 빌 멀린드 게이츠 재단이나 포트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들이 공공이나 교육이나 기후에 대해서 다양한 진보적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슈로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세 지위를 겨냥해서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미국의 가치와 방향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념의 충돌로 일단 만들고 있고요. 정부가 아닌 비선출 재단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좀 불리하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세 지위를 일단 박탈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 약간 하버드 대학하고 일단 대결하고 있는 구도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IRS라고 이게 미국 국세청이거든요. 여기를 이용해서 이제 정치적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전반의 위축과 정권의 비판적인 어쨌든 이런 어떤 재단에게 어쨌든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인사 조치에 있어서도 보복성 인사 조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봤었는데 이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면세 자격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세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적 보복을 좀 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럼 앞으로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까요?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탄압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재단에 어쨌든 그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뭐 재단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학술 정책의 독립성이 위축되게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면세를 안 주게 되면 세금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열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은 사실상 정책 감시나 발언을 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에 맞춘 활동이나 선택할 가능성이 좋게 되기 때문에 정부 비판하는 보고서나 발간을 일단 중단하게 됩니다. 이거만큼 좋은 어떤 그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정말 머리를 잘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 감시에 어쨌든 프로젝트를 축소하게 되고 연구 자금이 위축되게 되기 때문에 요 IRS를 앞세우게 될 경우 면세주의 검토나 전례가 없는 정치화가 될 경우에 뭐 저절로 알아서 모든 걸 다 판단하게 되면서 요거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자편향적인 엘리트 교육이나 이런 조세를 처리하겠다는 명분을 설명하게 되면 이걸 다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재단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게 하는 게 된 게 아니라 시민사회나 표현의 자유를 다 우려하게 되고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다 알아서 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타겟을 하는 재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 멀리나 재단과 포드 재단이 돼서 이 재단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 이 재단만 딱 하게 되면 다 알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줘야만 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의 세무 공세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슈퍼팩 4억 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선 이후에 4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면서 역대 어느 퇴임 대통령보다도 압도적인 자금력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대형 기부자들도 계속해서 트럼프 진영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있었던 슈퍼팩의 기금도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진영에 머스크가 1억 달러를 추가 기부할 의향도 밝힌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자금의 흐름을 장악하는 자가 이제 공화당을 지배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진영은 사실상 지금 정당이 어쨌든 조직이 아니라 정치 자금 네트워크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가라고 새롭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지적하는 대선 이후 활발한 모금 활동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기업이라든가 기부자라든가 개인 기부자들이 전통적인 슈퍼팩이 있는데 트럼프 진영을 다 옮겨왔습니다. 다 옮겨왔는데 요 기부자들이 전체적인 기부자 전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요 기부자가 4억 달러 이상을 모았는데 이 기부자가 공화당 전체 기부자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기부자가 이제 어쨌든 다 트럼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부자들이 나중에 공화당 전체가 나중에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될 때 배분을 해주게 되는데 요 기부자들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겠다라고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영향을 하게 될 상황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치 권력이 아니라 자금 권력으로 당을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걸 뜻하고 여기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없는 트럼프 체제를 다시 형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조직과 지금 자금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이 구조는 트럼프가 개인이 없어도 트럼프 정치가 이제 계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 아젠다라든가 세팅 후보자라든가 이런 공작 여론 예산까지 모두 이제 마가 자금 라인을 통해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 마가 자금을 통해서 움직이는 어쨌든 형성이 됐고요. 이는 향후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지 트럼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정치적 어떤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약간 이런 게 승인이 됐다라는 어쨌든 경고이기도 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금이 어쨌든 권력이라나 테크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속화됐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보전이나 플랫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손에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전통적인 슈퍼팩에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하나만 보고 마가 쪽 라인으로 돈이 좀 쏠리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전통 슈퍼팩 안에서는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허락 없이는 공화당 정치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미국 사회는 어떤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될까요? 미국 사회라기보다 이제 공화당이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승인 없이는 공화당 쪽에서는 출마가 불가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공화당의 트럼프 종속화가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거 전략 속에서 마가의 어떤 화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극단적인 메시지가 당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에 어쨌든 많은 자금이 흘러가다 보니까 마가의 지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 전략 속에는 어쨌든 음모론이나 국공 폐사라든가 엘리트 반감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화당의 주류의 어쨌든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공화당과 같은 민주당 사이의 타협의 정치가 실종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치의 양극화라든가 이런 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후에 지속될 정치 권력 시스템에서 어쨌든 자금의 외채라든가 이런 게 후계 정치에 트럼프의 그런 어쨌든 지금 생각 같은 거에 전이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극단적인 정치가 어쨌든 권력 설계가 마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공화당 내에서 정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해봤고요. 다음으로 6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프로젝트 홈커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반이민 조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2만 명 규모의 추방 전담 병력 확대를 지시를 하면서 사실상 전국 단위로 있는 이민자 단속 작전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 키워드가 프로젝트 홈커밍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발적인 추방을 유도는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추방도 할 수 있고 재산 압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건데 기발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게 그 연방 정부 트럼프가 이제 나온 건데 이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연방 정부는 이제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불법 이민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귀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어쨌든 한 14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출국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는 관세 국경 보호구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진 출국을 간소화라는 어쨌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요걸 이제 추방은 물론이고 기소, 구금, 벌금, 압류까지 포함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60일 안에 2만 명 이상의 단속 인원을 증원하고 이게 거부하면 다대적인 어쨌든 추방 작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원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게 불법적이라고 이제 어쨌든 법무부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연방 판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이게 강한 보수의 어쨌든 핵심 브랜드로 해갖고 이 부분들은 지지층을 어쨌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약간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자발적으로 유도하면 전체적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을 이제 안에서 유지하려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행정의 간소화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CPB라는 간략한 어떤 결정을 하다 보면 이런 디지털 간소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식들에 대한 선거에 대한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강한 리더십과 중도층 결집을 위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강력한 반이민 조치를 발표했다라는 부분 점검해 보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홈커밍을 좀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민자 커뮤니티 안에는 좀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권력 구조나 아니면 시민 자유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주게 될까요? 일단은 선제압 후 정비 방식으로 이제 이민 정책이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존 이민 정책은 주로 이제 합법 불법으로 구분을 해서 기반으로 서류를 정비한 후 절차를 이제 보완한 뒤
기화 유도로 흐름으로 이제 운영돼 왔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어쨌든 프로젝트 홈커밍은 사전 정비 없이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이제 실행한 뒤에 어쨌든 나중에 예외 없이 입증하라는 방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는 이민자의 법적 지위가 아니라 정치적 수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권의 경계가 좁아지고 불신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사실 프로젝트 홈커밍은 강제 추방과 이제 자산 압류가 이제 가능하다는 이런 방식인데 불법 체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사람이 아닌 전체에 대한 제도화라는 이제 시민의 약간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시민권의 미보유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라든가 난민이라든가 뭐 DACA 보호 대상자까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민가정 2세라든가 시민들도 이제 단속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민자라든가 불법 가능성의 보유자라는 전체가 요거 고착할 우려가 있어서 이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는 사실상 시민권이라는 의미가 법적 권리가 아닌 정치적 승인 대상으로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상당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6번째 프로젝트 홈커밍 반이민 정책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6가지 경제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가운데 솔라나가 강력한 상승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솔라나가 $170 저항선을 돌파하며 2025년 알트코인 시즌의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솔라나 가격은 $172를 넘어섰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2월 이후 최고치인 3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번 랠리의 배경에는 4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의 급등으로 전체 밈코인 시총이 $130억 도달했고 디파이 총 예치금은 $105억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결제 약정 청산 위험도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솔라나 가격이 $175에 도달하면 약 $1억 규모의 숏포지션이 청산돼 강제 매수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지표도 긍정적입니다. 평균 방향성 지수와 상대 강도 지수 모두 강세 흐름을 보이며 $242와 $300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솔라나는 2025년 알트코인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ETF가 누적 자금 유입액 $400억 돌파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하루 동안 유입된 자금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뉴스 비트코인은 이 같은 흐름이 일반 투자자와 기관 모두의 비트코인 투자 신뢰가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록은 출시 이후 1년여 만에 달성된 것으로 하루 유입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ETF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일반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비트코인 ETF는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시장 심리와 신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EC와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랙록은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의 회의에서 스테이킹 기능 도입, 증권의 토큰화, ETP의 승인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랙록은 자사의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디지털 유동성 펀드의 운용 현황도 공유했으며 특히 스테이킹이 포함된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규제 적용 방식과 향후 ETP에 대한 옵션 상장 요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XRP ETF 출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TF 전문 업체 네이트 제라시 대표는 규제 정비가 이뤄질 경우 블랙록 역시 XRP ETF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XRP ETF가 승인될 확률은 78%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제 논의의 진전은 시장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암호화폐를 전통금융처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수탁, 스테이킹 등 총 6가지 활동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법안의 최종안은 오는 2026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거래소와 딜러, 에이전트들은 영국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전자화폐가 아닌 증권으로 분류돼 더욱 엄격한 공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법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탁형 디파이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된 점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의 우시자대 최고 운영 책임자는 복잡한 승인 절차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규제가 산업 전반에 명확성을 제공해 영국 내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와의 대출 협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일주일 사이 비트코인 7개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로써 국가 보유량은 총 6,173개, 현재 시세로는 약 6억 3,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엘살바도르는 2024년 IMF와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 협약을 체결하며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위 철회와 공공자금을 통한 매수 중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관련 법률은 국회를 통해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매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IMF가 올해 3월 다시 비트코인 매수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 전략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매입하는 국가로 다른 나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면제 법안을 추진하며 새로운 암호화폐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주리주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는 마이크 키호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주리주는 약 4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감수하게 되지만 그 대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손실 우려로 기권표를 던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각 주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주리주의 이번 결정은 세제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입니다. XRP가 단기 급등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에 따르면 5월 11일 기준 XRP의 옵션 거래량은 하루 만에 450% 넘게 폭증하며 주요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2,950만 개, 6,900만 달러 상당의 XRP가 코인베이스로 이체됐지만 이는 매도보다는 전략적 축적의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지표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가중평균 심리지수는 수주 만의 최고치인 0.36을 기록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감지됐고 기술적으로는 XRP가 하락 채널 상단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36달러, 다음 저항선은 2.48달러로 이 구간에서 쇼트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MVT 지표가 21% 이상 하락하면서 온체인 거래량 증가, 즉 네트워크 유동성이 개선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XRP는 현재 기술적, 심리적, 기초적 지표 모두에서 상승 신호를 보이며 강력한 모멘텀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6%가량 내린 2,50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무려 37% 넘게 상승한 겁니다. 이번 급등세는 지난 7일 완료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 투자 심리가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스테이킹 유연성, 사용자 경험 등을 크게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장에선 이더리움이 연간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테드 필로우스는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12,000달러, 우리 돈 약 1,7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알트코인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 시한은 이달 말과 8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따라 이더리움 가격은 또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탈이 2025년을 비트코인 강세장의 정점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반감기 전 하락장을 정확히 마친 그는 이번에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1일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렉트 캐피탈은 X를 통해 비트코인의 새로운 4년 주기가 시작됐다며 2025년이 강세장 정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2026년은 하락장, 2027년은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서 최대 2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며 이번 사이클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기는 재축적과 하락 이탈 구간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과거 사이클과의 유사성에 근거한 그의 분석에 시장 참가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B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주말 사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선 어떻게 반응해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 거래 우리 시장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큰 협상을 앞두고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조금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전 거래를 봤을 때 일단 협상에 대한 관망세도 있었고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네. 약간의 관망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네. 물론 미국하고 영국이 처음으로 협상을 했고 그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협상이 진행됐다라는 건 당연히 호재인데 이 호재는 과연 국내 증시의 호재일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의 조금 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건 처음에 관세가 25%였는데 이 중에 15%를 뒤로 연기를 시켰고요. 유예를 시켜놓고 10%를 일단 놔뒀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가 결국 나중에 또 없어지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결국 이 영국에서의 관세 협상을 내놓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잘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10%는 남겨두고 나머지 15%가 줄어든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결국은 10%는 줄어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좋은 협상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관세는 부과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뿐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국만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쪽으로 좀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약간의 관망을 좀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진행된다면 특히나 우리가 자동차 쪽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또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관세 부과받은 것들도 역시 없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600포인트를 앞두고 나서 이 자리를 넘어가는 데까지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힘이 좀 작용을 합니다. 2600포인트를 넘어가기 앞서서 이번에 잠깐 숨고르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증시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600포인트를 어떻게 좀 넘어가는지, 넘어갈 때는 어떤 업종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좀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예측가로는 코스피가 2,590선에서 지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관세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자동차 그 영국 관세에서 10만 대 한해서 10%로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장에서도 현대차와 기아 1% 상승 흐름 이어졌었는데 이렇다면 좀 우리 시장에서의 계속해서 좀 탄력 흐름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요? 이 관세라는 게 완벽하게 얼마가 줄어든다라고 네.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한국도 결국은 관세를 한번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한국에서는 미국에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미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를 우리가 또 놓고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반응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사실 이거는 미리 너무 이제 앞질러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은 단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물론 협상을 통해서 관세는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이 부분은 협상이 진행되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무리하게 이거 지금 바닥이고 앞으로 또 협상이 될 거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큰 돈을 비중을 좀 크게 높여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단기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섹터는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만 좀 많은 비중을 갖고 좀 길게 간다 이렇게 보려면 차라리 협상 과정을 확인하고 나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당장 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기아 지금 오늘도 1%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백악관에서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로 이 처방약에 대해서 30%에서 이 80%까지 약값을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조 쪽으로는 좀 흐름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건 약간 이제 제약품, 의약품이죠. 의약품과 관련해서 관세 네. 2주 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직 그 발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중에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약간이 납니다. 이 80%까지 최대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구체적인 어떤 약값에 대한 그 관세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건 결국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관세를 만약에 높이기 이제 매기게 된다면 약값 인하는 사실상 이뤄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본다면 약가격에 대해서는 이 관세를 크게 물리지는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가격을 인하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봤을 때 그게 결국은 그 바이오 시밀러 쪽 이 복제약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복제약 관련주뿐 아니라 FDA 승인 절차도 좀 더 간소화시키겠다는 얘기들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약 가격 인하와 관련돼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 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원약 이제 오리지널 원약을 생산하는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보장을 실적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더 호재성의 발표가 약가격 관세 정책에 의해서 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종목들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관세 정책을 확인하고 나서 아마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되 지금 미리 선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이 역시도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하든지에 따라서 이 등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셔도 저는 사실상 이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든지 확인을 하고 나서 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역시도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약값 인하와 관련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는 호재이겠지만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측가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바이오 쪽으로는 오늘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만 치료제는 계속해서 또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제약 판매 금지까지 뭐 호재가 나오면서 블루엠텍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지금도 이런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굉장히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이미 복제약에 대해서 이제 판매 금지 조치가 좀 나왔었고요. 네. 그거 역시도 복제약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개발에 있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성과를 앞두고 이 복제약 시장이 너무나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 시장은 우리가 이제 개발을 또 하기가 또 어려운 시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유럽에서도 비만 학회가 또 이제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은 흐름이 좀 끊겨 있어요. 수급 자체가 지금 거의 뭐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의 공백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재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 종목들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죠. 비만 치료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성과는 분명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는 관심을 가져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전쟁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재건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점 어떻게 포착해 보면 좋을까요? 네, 푸틴 대통령이요. 지금 어제였던 것 같아요. 뉴스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에 대한 대화를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해서 15일 날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근데 15일 날 제안을 한 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고, 중간에서 중재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미국의 그 말을 지금 계속 따르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조금 더 강한 규제 정책을 하려고 했었고, 유럽에서 유럽과 같이 이 규제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까지 휴전 협상을 우리가 방해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방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이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15일 날 만나자고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타격을 입을 거를 이제 감안하고 예상을 해서 이번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어떤 그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이 내용들은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휴전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특히나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SY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동시효과 시장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번 시기에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 반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그동안 시세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반등 시에 이번에 탈출을 잘 하면서 이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주들 지금 시세 움직이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에서는 5% 상승 흐름 예측하고 있고요. 전진 건설 로봇에서도 지금 11%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코스닥은 0.5% 상승 출발 예측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심이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는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아서 꽤 짧았던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 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주의 약세로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미중 협상이 좀 많은 합의에 도달했을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5% 상승해주면서 2,594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0.26% 소폭 올라주면서 724.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역시 상승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0.73% 상승해주면서 55,25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1분기 반도체 매출이 TSMC에 10조 원 이상 밀렸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TSMC는 수혜를 받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 밀리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 모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상승폭이 더 큰데요. 2.42% 상승해주면서 19만 닉스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미션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 방사선을 견디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면 오늘 0.6%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LG엔솔을 비롯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하락한 가운데 수요 위축 우려가 큰 미국 대신에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는 점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77%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 FDA가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오늘 또 0.8%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국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에 이어서 1% 넘는 상승세를 현대차와 기아가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그 추가 상승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0.57%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87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르면 이달 안에 밸류업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상증자안이 두 차례나 금융당국에 반려가 되면서 주주 달래기 차원의 주주 환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6%가량 상승해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1.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42만 원 선까지 터치해볼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들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미국 NSC와 해군성 핵심 관계자들을 미국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업 협력에 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뉴스 팔로우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KB금융 0.7%가량 낙폭 그리고 있고요. 기아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과 HLB,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대장주들은 조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8%가량 낙폭 그리고 있고요. HLB는 1.3%가량 떨어진 모습으로 5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HLB의 경우에는 간암 신약에 대한 세 번째 FDA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유럽 허가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동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1.4%, 에코프로는 1.1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좀 약세를 많이 보였던 만큼 오늘 장안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7%가량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클래시스와 휴젤, 파마 리서치까지 미용 의료기기 따는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3.1%가량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72,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휴젤은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는 1%대 상승세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쥬란의 주성분인 PN이 안면 홍조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펩트론과 리가켄바이오 오늘은 1%에서 2%가량의 낙폭이 큽니다. 특히나 펩트론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최근에서 계속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안에서도 펩트론은 쉬어가는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12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현재 2,59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600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 지금 장 막바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코스닥도 7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394원대 지나가고 있다는 점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아침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으로 좀 출발했어요. 네. 그래서 양시장의 분위기가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혼조 분위기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국내 증시도 금요일장에는 월요일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해서 국내 증시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상승에 대한 이유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협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두 나라 간의 분쟁이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 역시 수출이 좀 이게 크기 때문에 두 나라가 협의를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도 지금보다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아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반응은 결국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하고 중국이 과연 어떤 무역 협상을 했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두 나라를 통해서 국내 증시가 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또 얻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나왔다. 지금 굉장히 만족할 정도의 어떤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합의를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오늘 저녁을 좀 확인하고 나서 갈 필요도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IT 기업들이 좀 흐름이 괜찮아요. 삼성전자가 0.8%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4% 정도가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의 반등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 쪽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의 H20 그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수출이 이제 막혔었는데 사양을 좀 낮추면서 중국 시장에 또 다시 진입하겠다 이런 뉴스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된다면 하이닉스도 역시 그에 대한 수혜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IT 업종들은 오늘 흐름 전반적으로 괜찮은 분위기고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또는 이제 조선주 흐름이 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계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해 본다면 상승 종목 수가 이 코스피 시장에는 2배 정도가 좀 많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도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월요일장이긴 하지만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환율도 역시 지금 떨어져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수급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월요일 아침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보통 오전장의 경우에는 관망 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현재 매수하고 있는 금액이 코스피 시장에서 155억 원이라고 하면 이건 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열세 계약 정도가 들어왔다는 건 이건 매수라고 좀 보기 또 어렵죠. 그래서 일단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이 올라오는 이 시장의 분위기에서 이 수급들도 좀 따라줘야 되고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또 들어가는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만약 지금 따라 붙는다면 오후장에 또 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전장 월요일 날은 오전장은 좀 움직이지 않고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왔지만 그래도 크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T 쪽으로는 잘 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내일 행사가 있잖아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으면서 갤럭시 S25의 엣지를 공개를 합니다. 지금 엣지가 공개가 되면 조금 더 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을 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1분기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게 스마트폰 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이 이번에 실적을 또 견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5 엣지가 좀 출시가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건 이제 다른 성능들보다는 굉장히 얇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얇은 스마트폰 제품이 출시가 되고 이게 과연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이 여부인데요. 이전에서도 역시 성공을 했었고요. 이번에 또 출시를 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난번에 또 삼성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실적이 좋았던 만큼 기대감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판매가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고 사전 예약되고 나서 어느 정도 판매량 이런 것들을 짓게 돼야 이제 주가의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대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에 이제 속해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기라는 이 회사는 당연히 이제 1순위로 관련 종목일 거고요. 그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또는 MC넥스 이런 종목들. 그래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관심을 좀 두고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내일 행사가 또 개최가 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주목해 보시고 관련 종목들도 삼성전기 등 좀 알려주셨으니까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MSCI 반기 리뷰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 또 편출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투자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MSCI에서 지금 분기하고 반기별로 네. 이제 종목들이 편출이 되고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리뷰가 있는데 이번 이제 5월 달에 이제 반기 리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말고요. 편출되는 종목들이 사실상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이번에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속해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 종목도 역시 편출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LG노텍 이 종목도 역시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편출 예상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 펀드 쪽에서의 글로벌 펀드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편출이 되게 된다면 수급이 끊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좀 안 좋다라는 의미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편출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리뷰가 이제 되면서 이제 종목들이 조정이 될 텐데 만약에 편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좀 보지 않고 이 관망하는 것도 좀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편출이 된다. 네. 미리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주가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내 종목이 편출된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SCI 발표가 내일 예정인데 편출이 된다고 해서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관망세인 자세 필요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6%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매년 이제 4조 원 이상의 MSR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호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전 쪽으로도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었잖아요. 이런 흐름들 계속 잘 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뿐 아니라 원전 쪽이 네.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전기술도 3%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 그리고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와요. 근데 최근에 이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첼코 원전 수주. 이게 결국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뉴스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첼코의 원전 수주는 무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이제 기간적으로 조금 더 이제 연기가 될 뿐이다. 이런 관망들이 거의 우세한 관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첼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또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첼코 원전 수주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원래 본계약이 3월이었고 이제 5월로 그리고 5월에서 지금 중단이 됐고 다시 또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연기가 될 뿐이고 최종 결론 이제 결과 자체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이미 지금 빠져 있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때 활용해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빠졌고 이번에 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원전주 쪽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얼굴은 좀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600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2,592선. 개장했을 때 사실 매수로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다시 매도로 좀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플러스권 체크는 되는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말 새 가장 중요한 단서였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이 당초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특히나 뭐 10일 기점으로 해서 이 공동 선언문들이 좀 발표가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재차 좀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미국의 선물 지수의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에 대한 현재 흐름들이 미국 증시와는 좀 다소 엇갈리는 흐름들, 특히나 뭐 양시장 현재는 코스닥이 0.3% 정도 하락 전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뭐 글로벌 이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크게 좀 완화가 된 점, 여기 더해서는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서 수급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들은 점진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 내지는 뭐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좀 명확하게 외인의 수급 정체들이 좀 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다소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 증시의 명확한 방향성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여부가 조금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니케이 지수가 현재 0.2% 정도, 지금 뭐 중국 지수의 경우에는 소폭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나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에 관련된 영향을 조금 더 시장은 좀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왔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서네요. 움직임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쪽부터 보겠습니다. APR이 1위입니다. 지난주 마감했을 때 금요일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있었던 종목 중 하나가 또 APR이었습니다. APR도 그렇고 기관에 있는 넷마블도 그렇고요. 둘 다 이제 실적에 반응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IT 반도체 쪽으로 시세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잘 갔었던 조선 방산에서는 수급이 좀 빼앗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을 둘 다 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하락세 지금 연출되고 있고 한화 엔진도 지금 일단은 약 2% 정도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 안에서도 미중이 화해 무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엔진 쪽은 중국에도 지금 계속해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기관 쪽 1위 종목으로는 한미약품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외신 기사를 봤을 때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비교했을 때 일라이릴리의 효능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외신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펩트론이 있죠. 근데 펩트론 오늘은 한 4% 하락을 하면서 앞서서 있었던 약가이나 관련된 행정명령에 조금 더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 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봤으니까 대표님 오늘 APR 1위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으로 좀 넓게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대표적인 종목하면 실리콘투고 이것도 역시나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실적 나오고 좀 크게 빠졌던 적이 한 두어 번 정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다 메우기는 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본업에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좀 새롭게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화장품 섹터의 경우는 최근에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 특히나 수출 데이터, 1월 데이터는 다소 부진했지만 2월과 3월 데이터가 좋았고요. 이 부분은 1분기 실적에서 특히나 이 화장품 빅2의 실적 개선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중소형주의 역시도 제가 재차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사실 인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편차가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ODM사가 오히려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좀 강조를 좀 드린 바가 있었고 이 부분은 개별 실적 안에서도 중소형 브랜드에 대한 실적이 작년과 대비했을 때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지난 3분기, 4분기에 이어서 다소 좀 정체를 보였던 화장품 수출 데이터에서 특히나 좀 회복세를 좀 보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던 구간들을 좀 만회하면서 수급 반등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오늘 차이점이 좀 있다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에 관련된 개선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됐던 대형 ODM사의 경우에는 상승 탄력도가 뭐 이 보합권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사실 이 화장품 유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 트래픽의 어떤 증가 여부가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은데 북미 시장의 일부 좀 정체 요인들이 지난 4분기에 좀 확인되었기 때문에 1분기에 얼마만큼 개선 효과를 좀 보였는가 또는 유럽과 중동 쪽에서 얼마만큼 더 증가됐는지 그 요인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전에 투자했던 뭐 전환사채와 관련된 물량이죠. 이 부분에 관련된 재무 영향도 이 부분이 사실 뭐 명품 플랫폼 반란에 관련된 인수불락 실성들이 주가에 좀 상당히 좀 선반영됐지만
기존에 투자했던 한 7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부분들이 과연 이번 1분기 실적이 얼마만큼에 대한 재무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실리콘투에 관련된 이번 실적의 기대감들 좀 중요하지만 사실 재무의 어떤 영향도를 좀 고려해 봤을 때 1분기 실적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접근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페이스메이커가 실리콘2인데 일단 1분기 실적까지는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이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이고요. 더 넓게 보면 대선 정치액 관련주들로 조금 더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됐고요. 오늘 이제 11시쯤 됐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공약 관련해서 간담회도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한 쪽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뭐 해저 터널, 퓨리오사 AI, 건설, 태양광, 지역화폐, GTX 등등 정책 관련한 종목들 좀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좀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쪽을 본다면 AI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AI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대선까지 정책 관련주들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우크라 재건입니다. 미국이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는 협상이 좀 난항을 겪더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서 15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크라 재건주들도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해운주입니다. 사실 특별한 이슈가 확인이 좀 되진 않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 물동량이 늘어난다라는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12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HMM 하나만 떼어놓고 본다면 원래 매각 작업에 난항을 좀 겪고 있었는데 호반그룹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테마 먼저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오늘 AI 섹터가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대선 일정이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좀 순환매 시세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를 좀 주축을 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좀 강조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급 기조가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연속성을 좀 가져갔었고 특히나 이 AI 주들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어떤 공약들, 기존에 어떤 제시됐던 단순한 인프라 투자를 좀 넘어서 구체적인 어떤 공약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예산안들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 기대감들이 오늘 흐름으로 좀 나타내주고 있지 않나라 좀 볼 수 있는데 폴라리스 AI가 오늘 17%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음 AI가 3%대. 그동안 좀 강했던 일부 종목들이 뭐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코난 테크놀로지가 4%대, 2%대. 그래서 지금은 정책주의 경우에도 뭐 특히나 특정 종목들이 시세를 더 많이 끌고 가기보다는 종목들도 역시나 수급을 좀 더 다르게 좀 가져가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당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을 좀 공약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어떤 정책의 기대 요인들을 좀 넘어서 차기 정부에서 AI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은 단순한 기대감을 좀 넘어서 글로벌 기조와 좀 맞물리는 특히나 미국 주도의 AI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중국도 미국의 규제를 좀 피해서 자치적인 어떤 AI 인프라 투자라든가 AI 굴기를 강화시키고 있는 국가적인 어떤 전략들과 좀 전략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조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봤을 때 이번에 역시도 단발성보다는 이 차기 정부 이후에서도 AI 관련된 정책은 재차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5단체가 차기 정부에 대해서 100대 정책을 좀 제언한 바 있었는데 향후 3, 4년을 AI 인프라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고 좀 규정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AI 정책들에 관련된 수혜 내지는 어떤 산업의 정책 실현들이 다소 좀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이 차기 정부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좀 주도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전체적 어떤 정책주 안에서는 저는 뭐 AI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선별적으로 좀 본다면 시총의 어떤 상승 여력 관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일부 있지만 기술 집약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현재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수익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는 조금 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차기 정부 이후에도 AI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같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더민주에서 10대 공약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오늘 오후장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지난 주말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만 봤을 때는 다양한 테마들이 좀 있어요. 저 PBR도 있었고 주말에는 이제 항공, 방위, 우주 산업 여기까지도 네. 얘기가 나왔었고 콘텐츠나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AI까지 다 있는데 사실 볼만한 쪽을 좀 순위를 매겨 주신다면 1등, 2등 정도는 보신다면 어떤 쪽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도 계속 재차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월 18일의 경우에는 AI 광주 컴퓨팅 센터에 방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나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발언들이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를 통해서 AI 관련된 투자 기조들이 명확해졌지만 지금 여권 후보가 여기서도 뭐 AI 관련된 공약들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정책 사항들이 재차 좀 발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AI 정책주를 첫 번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항공 MRO 관련된 사업 부분에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아직 테마성 수급으로 많이 유입되지 못했었고요.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항공우주를 좀 비롯해서 미국의 MRO, 특히나 항공 MRO 사업 부분에 관련된 어떤 협력 기대감들이 좀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한국 항공우주가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도 자체적으로 항공우주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덜 사업적인 측면이 덜 부각이 좀 됐지만 향후에 항공 MRO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협력 가시화들이 재차 좀 이루어진다면 대한항공도 역시나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AI 정책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주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 더 부과를 좀 해본다면 뭐 방산주까지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기조들은 정책의 순환매 관점에서 주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종목들을 다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바이앤홀드 전략보다 바이앤셀 전략이 항상 좀 유효한 어떤 투자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정책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바이앤홀드보다는 바이앤셀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2등, 3등은 이제 항공, 우주, 3등은 방산까지 점수를 좀 주셨으니까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해서 항공, 우주를 좀 물고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5월 넷째 주 되면요. 스타링크 승인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도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저궤도에 있어서 위성 날릴 수 있는 3사 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격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일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정책 모멘텀도 같이 붙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우주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KUAM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방산 쪽에서 만약에 너무 가격이 높아서 고밸류 부담 좀 느낀다면 오히려 이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스타링크 관련돼서는 뭐 작년 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수급을 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반영시켰던 이력들이 좀 있었고요. 이후에는 연속성 관점에서 올해 들어와서 좀 아쉬운 부분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상업화 관점에서 뭐 미국보다는 국내에서 특히나 뭐 테슬라 쪽 스페이스X의 이제 공급처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다소 좀 정체됐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KUAM 관련된 부분들은 한 2년 전부터 실증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기조와 좀 맞물렸을 때 수직 이착륙기, 뭐 기차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이 현대차라든가 뭐 하나그룹을 좀 주축을 해서 현재 좀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향후에 항공 관제라는 부분들과 좀 맞물리면서 상용화 관점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좀 단기적인보다는 한 3년 정도에 대한 어떤 장기 플랜으로 좀 봐야 되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다만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수직 이착륙기가 드론과 관련된 유사 메커니즘을 좀 갖다 보니까 UAM 관련된 사업 부분들은 드론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으로 좀 이어졌어요. 특히나 뭐 중소형주 중심의 수급으로 좀 이어졌던 점이 좀 아쉽고, 이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관련된 뭐 수직 이착륙기에 관련된 핵심 부품들과 모듈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좀 갖고 있다는 점, 한국 항공우주도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KUAM 관련된 테마 내지는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구체화가 좀 된다면 해당되는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밸류체인도 재차 좀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금 좀 재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뭐 미국에 관련된 어떤 이 스페이스 X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으로는 다소 좀 정체되는 수급,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수급 반영이 좀 다소 미흡하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정책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발언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원들을 조금 더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정체된 수급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우리 시장 안에서 좀 붙어주게 된다면 수급상으로도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같이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현대건설을 좀 체크해 볼까 해요. 일단 건설주이면서 원전에도 사실 속해 있긴 하고요. 원화 강사 수혜주인데 오늘은 좀 원화가 1,394원 10전까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쪽이 건설이라서 오늘 건설 쪽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경기가 부진할 때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세종수도로 이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건설 쪽도 오늘 시세가 나쁘지는 않고 전반적인 섹터 흐름도 좋거든요. 그러면 현대건설도 차트를 좀 열어보니까 사실 5일선 타면서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도 거의 꽉 찬 양봉이라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을 좀 그러게요.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는 있지 않을까. 다만 좀 실적을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실적을 좀 반영되는 그런 기대 요인들보다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이 첫 번째 좀 반영되고 있던 점, 두 번째는 원전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오늘 원전주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체코의 원전 부분들이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중단된 부분이고, 소송에 관련된 불확실성들보다는 사실 소위 말하는 뭐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프릭이죠. 이 부분은 일정적인 측면에서 지연될 수 있는 효과인데 3분기 이내에는 본계약 체결이 좀 유력하다는 관측들이 재차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영향들 플러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AI 산업으로 좀 전환되기 위해서는 전력 수급이 시장에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과거처럼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유발하기보다는 친원전 정책으로 좀 회귀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야권을 중심으로 해 다소 좀 회의적인 어떤 스탠스가 변화적인 측면들을 좀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도 역시나 원전 산업이 과거보다는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산업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역시나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됐던 대형 원전 2기, 소형 모듈 원전 1기에 관련된,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에 관련된 요인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 그리고 국외에 관련된 이 원전 모멘텀들은 현대건설 입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추가 연속성 가능성 있지만 사실 실적은 좀 떼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건설 대표주 중에서는 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크라 재건 쪽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재할 때는 좀 난항을 겪나 싶었는데, 그래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라고 하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오케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 앞두고 오늘 월요일장 열리면서 우크라 재건주들이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쪽은 아시다시피 좀 작은 종목들,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주 일정 앞두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15일 회담 일정이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겠고 회담과 동시에 일부 좀 세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와는 좀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일단 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에 관련된 휴전들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부분들이 취임 이후에 재차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 부분은 푸틴 대통령의 스탠스 변화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논의된다면 과거보다는 좀 상당한 협상의 진전을 좀 이룰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종료시킨다고 해서 완료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모든 재건주가 다 수혜를 좀 받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기대감만 좀 반영시키고 있는 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 전후복구 수혜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될 수 있죠. 미국에 그만큼 많은 무기와 지원을 했던 이력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런 관점에서 뭐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재건 사업은 국내에서도 물론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좀 많은 어떤 교류라든가 미국 건설사 내지는 어떤 중장비사들과에 대한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 관점도 필요한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항상 저는 일관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중소형 건설주보다는 네. 건설기계 장비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좀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 매출 포션의 한 60에서 70%가 해외 수출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향후에도 미국향 수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후복구의 어떤 최대 수혜주는 향후에 건설기계 업종들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15일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회담이 열리고 났을 때는 세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사실 오늘 올라오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중소형 단인데 건설 기계 장비 위주로 좀 종목들을 골라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양시장 모두 상승해주면서 출발을 해줬는데 현재도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아까까지만 해도 하락 전환한 모습으로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양전한 모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64% 상승해주면서 2,59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08% 소폭 상승해주면서 7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241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428억 원 물량 담아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경우에는 660억 원 매물을 좀 출회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 함께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개인은 205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물량 아주 소폭이지만 20억 원 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의 경우에는 73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증권이 업종이 강한 모습입니다. 4.75%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종이 목재 쪽도 강합니다. 4% 이상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면서 종이 목재 쪽에서는 대형 포장이나 한솔 홈데코처럼 김문수 후보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현재 상한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종이 목재 업종을 좀 상승세로 끌어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건설업 쪽도 오늘 4% 넘게 강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쪽이 3%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약 바이오주 쪽들로 인해서 이런 관세 관련 부담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음식료품도 1%가량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정밀도 소폭이지만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건설 쪽이 1.6%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비금속 쪽 1.32% 상승세, 금융 쪽도 0.93%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에서는 기타 서비스 쪽이 1.65%대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관련주인 시공테크가 현재 하한가를 좀 찍으면서 하락세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기타 제조나 오락문화까지도 오늘 1% 넘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래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탑이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 상위단에 위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상위 1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36%가량 상승해주면서 29,900원 선, 현재 3만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코원전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증권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인 가스터빈 분야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SMR 분야에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장에서도 이 상단에 위치해 주면서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3.67%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오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는 조금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셀트리온은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5.7%가량 빠지면서 오늘 11만 8,300원 선 현재장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장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킷 헬스케어가 64% 급등세 나타내면서 18,13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로킷 헬스케어는 미국의 최대 구매 대행사와 조직 재생 플랫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상장됐던 종목이고요. 8.91% 여전히 상승분 챙겨가면서 오늘장에서 34,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마음 AI가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AI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장 안에서도 강력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테오제는 앞선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장 안에서 제약바이오주들 흐름이 조금 약화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3%가량 빠지고 있고요. 한국정보인증이 13%가량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대금 상위 5위에 위치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주 단단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2.5%가량의 상승포 키워가면서 오늘 장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3%가 넘는 그런 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주 금요일 장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1% 이상의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0.85%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지난 장에서는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 장에서는 0.5%가량 그래도 추가 상승분 가져가면서 오늘 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는 조금 많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장안에서는 에코프로 BM이 3.27%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0.85%가량 소폭이지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제약바이오주 쪽들로는 알테오젠과 HLB 1%에서 2%가량 낙폭이 좀 큰 모습으로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까지 오늘 제약바이오주 쪽들로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처럼 미용 의료기기단은 아주 강력한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7%가 넘는 현재 상승분 보여주면서 43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환율이 1,394원 50전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현물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장까지 변동 보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오전 11시에 이재명 후보 공약 관련해서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코멘트에 따라서 오후장 내내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